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는 방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산 무기 수출 쪽에 관련된 방산들이, 즉 이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민간 쪽 분야의 방산들이죠. 이쪽 분야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잘 밀어주는 것 같았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이율 배반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 첫 해년도에 이 미국 무기를 문재인 정부 4년, 5년 동안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18조 원을 한꺼번에 구매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조 바이든 정부의,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중간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 중간 평가에서 그 대미 무역 수출,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좀 줄여주고 그 조 바이든에게 나름대로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무기를 샀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한꺼번에 미국 무기를 구매해 줬죠. 이게 이제 거의 한 1년, 우리게 이제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이렇게 이제 사고 나니 말 그대로 이 국산 무기를 살 돈도 없고 그 한국형 그 경항모, 이 한국형 항모는 우리 해군에서 그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대양 해군으로서 우리 그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자체적인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항공모함을 그 최소한 2대 정도는, 2척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정책인데요. 실제로 우리 그 조선소들은 이 그러니까 중형 항모까지도 설계를 해가면서 이 해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돈이 없어서 결국은 설계 자체도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이 자신의 이제 윤석열 정부의 치적이라고 불렀던 이런 이 방산들, 대표적으로 이제 폴란드 방산 수출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 폴란드가 자신이 갖고 있던 옛 소련제 그 구형, 그러니까 20세기 전투기들이죠. 소련제 전투기들이나 소련제 이 탱크나 이런 것들을 이 그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주고 그 빈자리를 우리나라에서 그 구매한 이 최신형 21세기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최신형 이러한 그 무기들로 채우겠다고 해서 이 K2 전차 같은 경우는 1차로 곧바로 계약과 함께 3개월 만에 바로 12대를 보내줬고요. K9도 이제 자주포도 거기에 넘어갔고, 경전투기 FA50도 향후 12대 이후에 이제 48대까지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행 계약으로 1차 계약으로 180대는 순차적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K9 자주포도 48문이 순차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계약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최대한 30조 원 규모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 공장을 만들어서 현지의 인력들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고 조립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기술 이전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해외에 너무 헐값으로 무기를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외에다가 그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터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현지에다가 우리 그 방산 무기에 대한 이 조립 공장들을 짓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라인을 만드는 것은 향후 한반도에서 그 비상사태,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 내에서 이러한 방산 무기를 생산하기 어려울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해외에 우리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그 외국에 있는 그 공장에 우리가 발주를 줘서 우리 무기를 만들어서 납품을 받는 것이죠. 물론 핵심 부품들도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쪽 공장에 보내주고 그 공장에서는 단순히 조립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폴란드 같은 건 K2 흑표 전차를 800대 그리고 K9 자주포를 600대를 생산하는 2차 시행 계약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는 이제 K2 전차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현지 공장이죠. 폴란드에 현지 공장을 들어본 걸로 실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출입은행이 여기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자체가 이렇게 큰 돈이 없습니다.
폴란드 자체가 그렇게 뭐 부유한 국가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자체적인 자주국방을 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정책을 피고 있는데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제 이 국방비 부분이 그렇고 이제 구매 비용, 이 구매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여기에 그 저리에 이 자금을 대여를 해줬습니다. 근데 장기 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입은행이 역마진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자금을 빌려주고 그 돈을 폴란드 정부가 우리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지불을 해서 무기들을 사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 1차 계약 이후에 2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한 20조 원 정도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실제로 이제 2차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이 1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 증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 이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했죠.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 중동 국가에 우리가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돈까지 주고 이 무기까지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이 나라가 못 갖겠다고 자빠져 버리면 말 그대로 공짜로 무기를 갖다 주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폴란드는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 폴란드 무기 수출이 어려워질 거라고 이제 2차 계약이 어려워질 거라고 말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1차 무기를 받아본 폴란드 신정부가 그 무기의 그 성능이나 또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면 폴란드라는 나라는 예전에 그 20세기 그 예전 그 소련 무기로 무장했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서방 기술까지 접목되어 있는 이 한국의 K2 흑표전차나 K9 자주포를 보고 기존에 자신들이 써왔던 무기들 체계와 너무 다르면서도 너무 뛰어나고 말 그대로 성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신들이 다른 데서 그러니까 유럽 국가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는 2차 계약을 정상적 우리가 이제 수출입원을 통해서 그 이제 외채를 주면서까지도 하는 그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이행하는 게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 신정부에서 2차 무기에 대한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현지에서 폴란드 현지에서 공장을 짓고 이제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납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CKD나 SKD 형태로 이제 수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 정부로서는 자국의 이제 일자리도 만드는 거라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K방산 수출액이 작년에 2024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은 폴란드 수출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기도 했고 또 K9이나 K2 흑표전차 같은 명품 무기들이 있었고 여기다가 사우디에 그 판매되는 이런 그 유도 무기들 굉장히 비싸죠. 유도 무기들 세트가 굉장히 비싼데 그 비싼 LIG 넥스원의 무기를 이제 하나랑 같이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그 무기들이 좀 많이 팔렸습니다. 고가의 방산 무기들이 많이 팔린 것이죠. 그리고 올해 2025년에는 그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신고립주의에 들어갔습니다. 해외 뭐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군이 참여하지 않는 정책으로 현지에 1차적으로 현지에서 알아서 자주국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럽 쪽이나 중동 쪽에서는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방산 무기에 대한 왜 양산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양산 무기 수량을 즉각 생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무기에 있어서만큼은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방산 무기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수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롯데,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이런데 지금 수주량이 장난 아닙니다. 조 단위의 수주량이 쌓여 있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밀어내는데 한국 항공우주를 제외하고는 뭐 나름대로 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죠. 자, 요번에 석정건 방위사업청장이 압둘라 빈 반다라 알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의 방안을
좀 방안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국산 무기 수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이 방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이제 전쟁이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신고립주의라 부를 만큼 이 무관심합니다. 특히 이제 나토에서 탈퇴까지도 그 나토에서 가입해서 미국이 지금 국방비를 들여서 유럽 국가들을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3% 이상 늘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까지 말도 하죠. 즉 유럽의 안보는 유럽 스스로가 지켜라 이거죠. 대서양 넘어서 미국이 그 대서양 넘어 유럽까지 지켜줄 수 없다. 이 말은 고스란히 태평양 건너 한국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자주국방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주한미군 주둔비 협정을 다시 맺자고 해서 주둔비에 대한 그 요구를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더 할 가능성이 큰데요.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100억 달러를 주게 되면 매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10조 원 정도로 그냥 강탈당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조 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 평택의 미군 기지는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현대화 있고 가장 넓은 면적의 최첨단 미군 기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2만 명이 넘는 미군들을 고용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가족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주한미군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 이들이 이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뭐 말하는 것처럼 철수하면 고스란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고스란히 백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한미군에 좀 어떻게 보면 월급까지 줘가면서 먹여 살리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건데 참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LI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이 유도무기에 대한 이 유도무기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 고가 무기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그 수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방산 회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방산 쪽에서 그 수출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뭐 점유율 60%가 넘어갈 만큼 명품 무기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지상 방산에서 좀 뛰어난 실력과 또 양산 능력이나 품질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게 자회사인 한화오션이 미 해군의 그 MRO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 해군 함정 건조에도 또 참여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방산 쪽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폴란드 사업 때문에도 K2 흡표 전차에 대한 이 수요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는 이제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의 첨단 이 K2 흡표 전차도 첨단 이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현대 로템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인데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저번에 이제 그 KF-21 이게 이제 보람의 전투기인데 이게 국산 한국형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도 물량을 윤석열 정부에서 원래 40대를 갖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 초도 개발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제품 6대를 만들어서 이제 무기 장착이나 여러 가지 그 상용화할 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는데 초도 생산 물량을 40대로 이제 계획을 잡고 해왔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뭐 갑작스런 이상한 이유를 갖고 20대로 줄이면서 이 KF-21 보람의 전투기 사업에 참여했던 중소 그 부품업체들 중에 도산 위기에 내몰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KF-21 보람의 전투가 뜨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만 개의 부품이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서 거기에 부품이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부품도 없으면 비행기 못 나릅니다.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초도 물량을 갑자기 줄인 것은 이 KF-21 보람의 전투기 사업을 아예 포기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초도 물량을 줄인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죠.
근데 어쨌건 윤석열이 이제 탄핵이 당하면서 이 KF-21 보람의 전투기 사업이 다시 한번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이 한국 항공우주가 KF-21 보람의 전투기 사업이 꺾일 경우에는 한국 항공우주 경영권이 매각돼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초도 물량을 반으로 줄인 게 경영권 매각을 위한 수순이 아닐까. 물론 지금 공군에서는 이 KF-21 보람의 전투기뿐만 아니라 공군에서 원하는 이런 첨단 무기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국가 공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항공우주가 이 정부 소유로 남아있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이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이 한국 항공우주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죠. 오죽하면 윤석열 정부 캠프에 참여했던 양반이 낙하산으로 대표로 왔는데, 그 양반도 이제 테스트 파일럿 출신인데 그 양반도 반대를 합니다. 이 민간에 매각하는 걸. 그것 때문에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다른 그 방산 무기들보다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